네, 반갑습니다. 어느덧 F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자, 이번 북중미 월드컵 F조는 뭐 계산된 혼돈이다. 그래서 모든 골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가장 경쟁적인 무대이다라고 뭐 일단 붙여봤는데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티니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일단 강호들의 충돌이라고 일본을 강호로 평가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역시나 강력한 1위 후보 네덜란드이고, 그리고 어쩌면 1위로 대항마로 오를 수 있는 게 일본이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정면 충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변수도 뭐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유럽 플레이오프를 뚫고 8년 만에 귀환한 북유럽의 거인 스웨덴도 있고요. 그리고 예선 10경기 무실점의 철벽 방패를 자랑하는 티니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종이 한 장 차이의 승부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측 프로의 아주 전술적 격전지가 될 수 있는 카오스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번 F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조로 볼 수 있고, 네덜란드는 우리가 토탈 풋볼의 후계자라고 평가할 수 있고,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심은 너무너무 상하는데 아시아 최강 일본이라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적으로 우리보다는 일본이 더 앞서 나갔다고 이미 평가를 받고 있죠. 자존심이 너무 상합니다. 우리가 감독이 좀 바뀌었으면, 제대로 된 감독이 있고 제대로 된 전술만 있다면 너무 아쉬워요. 우리 지금 선수들이 너무 좋은데 일본을 확실히 밟아주고 우리가 아시아 최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다음 북유럽 피지컬 축구의 상징, 스웨덴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조직력의 티니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팀들의 전력과 그리고 예상 베스트 11 그리고 핵심 전술까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 오렌지 군단에 해당되는 네덜란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인구가 1800만 명이거든요. 우리 수도권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것보다 적은 인구인 겁니다. 근데 참 대단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고. 자, 이번 오렌지 군단은 기존의 오렌지 군단과 달리 실리주의. 그래서 원래는 조금 더 이제 예쁜 축구였고, 토탈 사커로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고 있던 그런 팀에서 이제는 좀 더 실용주의를 채택을 했고, 그래서 탄탄한 센터백이 워낙 좋죠. 그런 센터백 뎁스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4-3-3도 쓰고 3-5-2도 쓰고 3-4-1도 쓰고 이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팀 자체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수비수들이 워낙 세계적인 수비수들이 많고 공격 미들 다 좋지만 일단 수비가 아주 막강하고 안정적인 빌드업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강한 전방 압박,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4-2-1로 한번 봤는데 키퍼부터 보면 네덜란드는 좋은 선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각 포지션별로 한 3-4명의 선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선수들을 한번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마도 키퍼는 페르브리헌이라고 바르트 페르브리헌 02년생입니다. 나이는 좀 아직 어리다고도 볼 수 있는데 브라이턴에서 뛰고 있는 193cm의 아주 괜찮은 키퍼이고요. 다음에 레버쿠젠에 뛰고 있는 마르크 플래컨도 있습니다. 15cm의 역시나 괜찮은 키퍼이고요. 그 다음에 센백이 정말 미쳤습니다. 센백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넣지도 못했어요. 역시나 네덜란드의 아주 수비의 핵심 그리고 주장으로 볼 수 있는 건 버질 반다이크죠. 91년생, 이제 나이도 좀 됐는데 여전히 리버풀에서 아주 좋은 엄청난 세계적인 수비수로 볼 수 있겠습니다. 195cm고요. 그리고 06년생에 요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렐 하토도 있죠. 첼시에서 이미 어린 나이지만 주전을 차지한, 키는 182cm입니다만 굉장히 수비력도 뛰어나고 공격력까지 좋은, 전진성이 굉장히 좋은 센터백입니다. 그 다음에 99년생 마테이스 더 리우트 선수가 있죠. 뉴에 있고 189cm. 원래는 정말 세계적인 수비수에서 맨유에 와서 좀 부침을 겪고
뭐 부상도 있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폼을 회복한다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그리고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 엄청난 영광의 시대를 보냈던 미키 반더벤 있죠. 근데 왜 흥민이 떠나고 나니까 토트넘이 완전 무너지면서 반더벤까지도 막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더 좋은 팀에 가면 엄청난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아직 어리고 193cm에 굉장히 빠르고 저음권도 좋고 아주 괜찮은 센터백입니다. 그 다음 위리엔 팀버르라고, 뭐 이 선수는 라이트백도 되고 센백도 되는 아스날에 뛰고 있는 182cm에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센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판 더 프레이, 92년생에 경험도 갖추고 굉장히 좋은 센터백이죠. 인터밀란의 190cm. 와, 수비수들 너무 센백만 해도 이미 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3백을 쓴다면 네덜란드가 윙백에 아주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3백을 쓴다면 윙백으로 나올 것이고, 아니면 뭐 4백으로 충분히 써도 다 괜찮은 선수들입니다. 일단 왼쪽에 백 아니면 윙백으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나다나케, 네이서나케라고도 하죠. 맨체스터 시티의 180cm에 뭐 센백도 나오기도 하고요. 수비 라인은 어디서든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윙백으로 뛸 수도 있는 덴젤 둠프리스. 이 선수가 인터밀란에 있는데 88cm거든요. 되게 인터밀란에 원래 뛰었던 아주 세계적인 윙백이 있었잖아요. 쪽에 마이콘라고 있었는데, 뭔가 좀 둠프리스는 그 정도 급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술력이 조금 떨어지는 투박하지만 전진성, 그리고 체격이 워낙 좋고 빠르고 이러니까 그런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마이콘이라고 할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 선수고요. 둠프리스랑 완전 또 다른 느낌인데 제레미 프림퐁이라고 하는 선수도 있죠. 리버풀로 올 시즌에 뛰고 있는데 170, 키는 작지만 굉장히 빠르고 기술적이고 거의 뭐 공격수에 가까운 그런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둠프리스랑 프림퐁이 좀 경쟁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미들라인도 너무 좋습니다. 네덜란드는 다 좋다만 얘기할 것 같은데, 미들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는 프랭키 더용이죠. 약간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고, FC 바르셀로나의 181cm, 뭐 모든 걸 갖춘 선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비력도 워낙 좋고 공격력도 좋고 패싱 뭐 다 좋은 선수. 그 다음에 미들진에서 직접적으로 박스를 타격할 수 있는 엄청난 거대한 선수가 있다면 바로 라이언 흐라벤 베르흐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02년생인데 이미 리버풀에서 주전으로 뛰면서 엄청나게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죠. 190cm입니다. 창의성도 좋고 피지컬도 좋고 아주 좋은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텐코프 메이너르스라고 유벤투스에 뛰고 있는 184cm의 센터 미들도 아주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퀸텐 팀버르라고 페노르트에서 주장을 하던 황인범이랑 같이 뛰다가 마르세유로 이적한 선수가 있죠. 179cm에 뭐 약간 작은 육각형 정도 되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맨시티로 이적을 해서 떠오른 선수가 있죠. 티자니 레인더러스. 좀 이 선수는 좀 특이하게 인도네시아 국적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뭐 네덜란드는 워낙 수리남 출신들도 되게 많아요. 반다이크부터 해서 뭐 둠프리스 뭐 다 수리남 출신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선수는 인도네시아 출신이긴 합니다. 그래서 AC 밀란에서 맨시티로 이적을 해왔고 185cm에 체격도 되게 좋고 미들진에서 또 다른 뭐 활동량과 전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실 토트넘의 부진과 함께 이 선수가 되게 부진의 원흉으로 꼽힐 정도로 하필 손흥민의 7번을 물려받은 선수라서 더더욱 그런 것 같긴 한데, 사비 시몬스라는 선수죠. 네, 원래 라이프치히 있을 때는 선수만 있으면 정말 어마어마한 전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토트넘에서 까보니까 참 애매해요. 감독이 문제인 것 같기도 하지만 79cm에 아주 기술력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래서 왼쪽 윙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공미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오른쪽 윙이나 아니면 또 공미로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도니얼 말런이라고
도르트문트에서 뛰다가 아스톤 빌라에서 조금 실패했고 그래서 AS 로마로 지금 이적했는데 179cm에 윙도 되고 스트라이커도 되고 공미도 되고 전천후 활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 다음 네덜란드의 이름 알려진 것만 하면 되게 전설급으로 볼 수 있는 게 멤피스 데파이죠. 지금은 코린치안스에서 브라질에서 뛰고 있는데 아인토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다가 맨유로 가서 맨유에서 호날두의 7번을 물려받아서 뛰던 선수였죠. 키는 178 정도인데 굉장히 땅땅하고 빠르고 기술도 좋고 괜찮은데 맨유의 7번만큼은 활약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유에서 리옹에서 또 바르셀로나, 에티 마드리드까지 거쳐서 지금은 이제 브라질 리그의 코린치안스에서 뛰고 있는 멤피스 데파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스트라이커도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건 코디 각포인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193cm에 키에 맞지 않게 굉장히 유연하고 기술력도 좋은 선수가 코디 각포 있죠.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전성기에서 바웃 베호르스트라는 선수가 있죠. 분데스리가에서 굉장히 만개해서 잘 나가다가 EPL에 진출해서 실패하고 자국 리그로 돌아와서 지금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197cm의 엄청난 떡대를 자랑하는 베호르스트 선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는 신성 02년생의 브라이언 브로비 선수가 있습니다. 썬더랜드에서 180cm에 굉장히 체격이 좋아요. 힘도 좋고 엄청나게 기술적이진 않지만 전진성을 엄청나게 갖춘 괜찮은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파괴력이 있는 스트라이커. 네덜란드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평균이 18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평균 신장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선수들도 키도 크면서 빠른 이런 선수들이 많아서 굉장히 위협적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역시 네덜란드 핵심은 프랭키 더용이라고 한 선수고 이 선수의 엄청난 플레이메이킹 능력, 후방 빌더, 탈압박도 되고요. 전진 패스도 되고 경기 전체 템포를 조율하는 엄청난 지휘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측면에서는 둠프리스 또는 프림퐁 이런 선수들의 오버래핑이 굉장히 위협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둠프리스를 활용한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도 많이 이루어질 것 같고 아니면 프림퐁도 마찬가지고요. 프림퐁이 굉장히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서 공격을 오버래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많거든요. 그런 걸 좀 활용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 수비를 몬 다음에 반대편 높은 위치에 둠프리스나 아니면 또는 프림퐁에게 한 번의 롱패스로 공간을 창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걸 반다이크도 해줄 수 있고요. 아니면 더리우트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패싱력 좋은 장거리 패스도 가능한 전환 패스도 가능한 수비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미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전술이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굉장히 높은 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전진했을 때 발생하는 뒷공간이 조금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약간의 약점입니다. 이거 충분히 전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리고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각포가 워낙 리버풀에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이 선수가 네덜란드의 옛날에 이름값에 비하면 스트라이커가 그렇게 썩 엄청나다 세계적이다 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아쉽죠. 제 기억 속에 네덜란드는 반 니스텔로이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베르캄프 이런 선수들이 막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급이 많이 좀 떨어진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 최강이라고 하기는 조금 기분이 나쁜데 어쩔 수 없네요. 자, 최근에 일본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러긴 했지만 유럽파 중심의 전력 이미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강한 압박, 스시타카라고 한 글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짧은 숏패스에 의한 게임, 그리고 엄청난 활동량, 그리고 이제는 세계 강팀들도 일본을 좀 부담스러워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주목했던 건 이 미토마, 브라이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본의 엄청난 에이스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이 미토마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월드컵 최종 명단에서 제외가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명단 제외가 됐고 부상으로 이제 전력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전부 다 유럽파들이 워낙 많아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있는데 예상 포메이션은 일단 4-2-3-1로 생각합니다. 최대 공격 옵션이 미토마가 상실될
되었지만 유럽 빅리그 경험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레전드 나가토모 유토 승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토모가 아직도 뛰어 싶은데 나가토모가 86년생이거든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41살인데 이번에도 뽑혀서 또 월드컵에 나가게 됐습니다. 일단 예상 베스트 11이 아니라 더 많아요. 일본도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체 다는 아니고 약간 포지션별로 더블 정도로 주전과 백업 한 명씩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키퍼는 아마 스즈키 자이온이라고 키퍼인데 뭔가 뭐지? 일본 키퍼인데 왜 흑인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가나랑 혼혈이죠. 그래서 02년생의 아주 어린 아주 젊은 키퍼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처음 막 월드컵 나왔을 땐 굉장히 막 되게 좀 경험 부족으로 좀 부족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갖고 있는 재능만큼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르마에서 뛰고 있는 190cm의 유럽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키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하야카와 토모키라고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뛰고 있는 187cm의 백업 키퍼도 있고요. 다음 왼편 왼쪽 백부터 보면 일단 주전은 이토 히로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 미넨에서 김민재와 함께 뛰는 동료이죠. 188cm에 레프트 백도 되고 꽤 괜찮은 준수한 여러모로 쓰임이 좀 괜찮은 수비수입니다. 그 다음 백업으로는 나가토모 유토가 있겠죠. 86년생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나이 많죠. FC 도쿄에서 뛰고 있는 170cm이고요. 키는 되게 작은데 나가토모도 오랜 유럽 생활했고 오버래핑이나 공격력이 굉장히 좋은 백이었는데 지금은 전성기에서 조금 내려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런데도 이 경험을 이제 인정받아서 마지막으로 극적으로 월드컵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 센백은 토미야스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아스널에서 조금 실패했죠. 그래서 아약스로 가서 188cm에 일본 치고 굉장히 체격이 좋죠. 좋은 수비수이고요. 그 다음에 와타나베 치요시라고 페노르트에서 뛰고 있는 184cm의 센터백도 있는데 페노르트 볼 때마다 요 와타나베가 저는 조금 불안해요. 아직은 여전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 좀 더 주전에 가까운 건 이타쿠라 코일 것 같습니다. 보루시아 메넨글라트바흐에서 뛰다가 아약스로 이적을 했고요. 188cm의 괜찮은 센백입니다. 다음 오른쪽은 라이트백은 아마도 스가와라 유키나리가 뛸 것 같은데 사우스햄턴에서 약간 실패했죠. 그래서 베르더 브레멘으로 임대를 가서 다시 폼을 좀 회복하고 있는 179cm의 라이트백이고요. 아니면 조금 어린 신성도 있습니다. 스즈키 준노스케라고 03년생인데 코펜하겐 덴마크 리그에서 뛰고 있는 80cm의 라이트백도 있고요. 다음에 수미로 좀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엔도 와타루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178cm에 이적하기 전까지는 엔도가 참 괜찮은 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리버풀 가서는 한동안 굉장히 좀 부진했죠. 그래서 이 선수가 과연 리버풀급에 맞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보가 많이 달렸는데 조금씩 결국 최근에 와서는 좀 중용받고 있는 것 같고 키는 조금 수미로서는 체격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중원의 밸런스 유지하는 사령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수미로서나 아니면 그냥 중앙 미들로 엄청나게 각광받고 있는 선수는 사노 카이슈 선수인 것 같습니다. 마인츠에서 이재성이랑 함께 뛰는 선수인데 176cm 키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한 수비력과 엄청난 활동량을 갖고 있고 단독 돌파로 한 번씩 골도 넣기도 하고 전 이 선수가 엔도보다 사노 카이슈가 더 괜찮게 성장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중앙 미들에는 카마다 타이치 그래서 크리스탈 팰리스에 뛰고 있는 184cm에 카마다는 워낙 분데스에서 잘했었고 EPL로 진출을 했는데 EPL 처음에는 좀 카마다도 조금 부진했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미토마 부상으로 탈락했다는 걸 일부러 보여주려고 설명하려고 해놨는데, 미토마 카오르는 부상으로 탈락을 했고요. 브라이턴에서 뛰는 178cm에 어쩌면 엄청난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였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를 아마도 마에다 다이젠, 셀틱에 뛰고 있는 173cm에 이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에다가 참 엄청 잘할 것 같기도 하면서도 참 되게 애매하긴 해요. 되게 좀 애매하긴 한 선수인데, 셀틱에서 그래도 아주 준수하게 활약을 해줄 수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미들 아니면 세컨 스트라이커나 뭐 윙도 가능한 선수이기도 하죠. 일본 하면 쿠보, 한국 하면 이강인, 뭐 일본 하면 쿠보, 이렇게 이제 라이벌 관계가 돼 있는데 둘이 굉장히 친하죠. 그래서 쿠보는 01년생이고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뭐 어릴 때부터 약간 뭐 에이스 비슷하게 활약을 했던 선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토마가 빠졌기 때문에 이 쿠보가 이제 창의적인 플레이메이킹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는 되게 작지만 기술력도 좋고 돌파력도 있고 그런 선수이죠. 그리고 쿠보랑 경쟁하는 선수로 볼 수 있는 건 스즈키, 유이토, 마찬가지로 01년생의 뭐 신성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175cm의 선수가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는 아주 오랜 동안 함께 많이 봤던 선수인데 도안 리츠, 그래서 프라이부르크에 뛰고 있는 171cm의 라이트 윙에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도안이랑 경쟁할 수 있는 건 이토 주냐, 그래서 행크에서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177cm의 선수도 있고요. 아마도 스트라이커는 이 우에다가 지금은 가장 앞선 것 같아요. 우에다 아야세가 나올 것 같은데, 페노르트에서 황인범의 동료이고요. 182cm, 키는 뭐 이렇게 크진 않지만 뭐 나름 제공권도 괜찮고 페노르트 안에서는 아주 준수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좀 경쟁자는 오가와 코키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이메헨에서 그 네덜란드 리그에서 뛰고 있는 186cm에 일본에선 좀 보기 드문 아주 떡대가 좋은 스트라이커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은 평균 키 내보니까 180이네요. 그래서 확실히 네덜란드랑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본의 핵심은 조직력이 워낙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압박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상대가 공을 잡는 순간에 동시에 이렇게 걸어 들어오죠. 그래서 압박이 아주 빠르게 잘 들어오는 편이고, 거기에 쿠보랑 미토만 빠졌지만 뭐 쿠보랑 또 도안이나 아니면 이토주냐 뭐 이런 선수, 마에다 이런 선수도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겠다. 특히 뭐 쿠보의 드리블은 이미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점은 뭐 압박, 뭐 활동량, 조직력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전술은 상대 빌드업을 측면의 좁은 구역으로 강제 유도한 다음에 아주 질식할 만한 압박을 가하고, 공을 탈취한 즉시 이선 자원으로 유기적인 스위칭을 하고 짧은 패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강팀의 빠른 템포에 특화된 조직력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나 일본의 늘 한계라고 보는 건 피지컬적인 한계죠.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피지컬 경합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일본은 아주 강하게 붙는 상대에 대해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특히 제공권 싸움은 역시나 부담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덜란드에 거의 막 2m 육박하는 그런 선수들이 막 달려들면 좀 굉장히 위협적인 공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웨덴, 북유럽의 거인 한번 보겠습니다. 북유럽 특유의 피지컬 축구를 보여주는 팀으로 볼 수 있고, 특히 뭐 이번 팀은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스트라이커들이 등장을 했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그래서 이삭 그리고 요케레스로 볼 수 있는데, 엄청난 공격 조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독이 일단 되게 좋아요. 그레이엄 포터 감독이고, 그 이후에 그레이엄 포터가 부임한 이후에 좀 전력이 굉장히 안정화됐고, 유럽의 플레이오프 결승을 거쳐서 극적인 드라마를 쓰고 8년 만에 본선에 복귀한 팀입니다. 잉글랜드를 호령하는 치명적인 스트라이커 듀오가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상 포메이션은 4-4-2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스웨덴도 약간 마찬가지로 이 선수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도 탈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데안 쿨룹세스키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수였고 스웨덴에서도 아주 중요한 선수였는데 부상으로 오랫동안 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퍼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빅토르 요한손이라는 선수 스토크시티의 키퍼고요. 187cm입니다. 아니면 이 선수랑 좀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노르드펠트라는 선수인데 AIK 포트볼이라고 스웨덴 리그,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190cm의 키퍼, 백업 키퍼가 있고요. 다음에 왼쪽 백부터 보면 아마도 기드문 민드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에 180 레프트 백이 있는데 02년생에 아주 괜찮은 레프트 백도 나왔거든요. 다니엘 스벤손이라고. 그래서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고 183cm입니다. 이 둘이서 이제 주전 경쟁을 할 것 같고요. 다음 센백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주 유명한 선수가 있죠. 우리에게 빅토르 린델레프라고. 그래서 맨유에서 좀 뛰다가 그렇게 막 성공적으로 뛰지 못했고 그래서 아스톤 빌라로 이적을 했는데 187cm에 아주 괜찮은 센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삭 키엔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뛰고 있는 191cm에 높이를 더해줄 선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 경쟁할 수 있는 선수가 얄마르 에크달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버를리에서 지금 흐로닝언에서 네덜란드로 임대를 간 188cm에 괜찮은 센백이 있습니다. 라이트백은 아마도 에밀 홀름이라는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볼로냐에서 지금 유벤투스로 임대를 간 아주 재능 있는 191cm의 라이트백입니다. 기드문드손 빼고는 거의 다 키가 크거든요. 이 스웨덴의 이 엄청난 높이, 이 제공권, 이런 체격 이런 거는 수비진이 워낙 좋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들은 아마도 스반베리, 마티아스 스반베리라고 볼프스부르크에 아주 괜찮은 센터 미들이 있습니다. 185cm이고요. 다음에 새롭게 주전 경쟁에 아마 할 수 있는 선수가 루카스 베리발 06년생인데 이미 토트넘에서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도 익숙한 선수이죠. 아주 미남 선수로 유명한 187cm에 체격마저 좋습니다. 그리고 베리발은 기술적으로 뭐 엄청나게 뛰어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기술도 있고 대신 엄청난 열심히 뛰죠. 엄청나게 열심히 뜁니다. 그래서 손흥민에게도 좀 기원받았던 그런 선수인데 그 다음에 야신 아야리라고 03년생의 또 신성도 있습니다. 브라이튼에 뛰고 있는 172cm에 키는 크진 않지만 아주 기술력도 좋고 창조성도 있는 그런 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스페르 칼스트림이라고 우디네스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아주 뛰어난 선수도 있습니다. 다음 왼쪽 윙 같은 경우는 아마도 베른하르드손이라고 알렉산더 베른하르드손이라는 선수 홀슈타인 킬에서 분데스 2부이죠. 그래서 뛰고 있는 185cm의 윙이 있고요. 오른쪽은 원래는 아마 부상으로 낙마하지 않았다면 데안 쿨룹세스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엘랑가, 우리에게 익숙한 안토니 엘랑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뉴캐슬에 뛰고 있는 178cm의 아주 준수한 윙어죠. 그 다음 스트라이커는 알렉산드르 이삭. 뉴캐슬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이다가 리버풀로 이적했는데 리버풀로 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부진했죠. 아직 뭐 살아난 기미가 보이진 않는데 부상도 있고 하면서 좀 힘들었는데 월드컵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되는 키도 크고 뭐 연계도 엄청 좋고 스피드도 좋고 발밑이 되게 부드럽거든요. 이 선수가 과연 192cm가 맞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선수였는데 그 모습을 찾는다면 엄청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주 좋아진 선수가 빅토르 요케레스죠. 그래서 스포르팅에서 아스날로 처음 왔을 때는 역시나 굉장히 부진을 좀 겪었는데 적응기가 끝나고 아스날에서 지금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피지컬 워낙 좋고요. 187에 아주 떡대 좋은 그런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들이랑 경쟁할 수 있는 백업 선수는 구스타프 닐손이라고 클럽 브리에에서 벨기에에서 뛰고 있는 197cm의 엄청난 제공권을 자랑하는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이커 진이 키가 제일 작은 게 189예요. 너무 말이 안 되죠. 엄청난 키를 자랑하는
평균이 186입니다. 그래서 진짜 네덜란드랑 키로 경쟁할 수 있는 선수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 이삭은 과연 살아난다면 엄청난 정말 위험한 공격수가 될 것 같고, 요케레스까지 최근에 좋아지면서 공격 파괴력이 엄청난 투톱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보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강점은 이제 피지컬, 그리고 제공권, 공격력, 세트피스, 워낙 체격들이 좋죠. 이런 게 있고, 다만 좀 빌드업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수비수랑 공격수에 비해 쪽 미들의 이름값이 조금 떨어지죠. 그래서 빌드업의 완성도가 다소 조금 아쉽다. 그렇다고 뭐 이 선수들이 아주 떨어지는 건 아니고 되게 준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밸런스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 공격이나 수비에 비해서는 미들진이 조금 약하다. 이게 약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티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르타고의 방패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팀은 사실 화려하진 않죠. 그래서 티니지 선수들을 들어보면 이 선수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합니다만 화려하진 않고, 근데 대신 굉장히 조직적인 이런 모습이 보이고, 특히나 수비 집중력 그리고 압박 강도가 상당한 팀이라서 아주 방패로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브리 라무시 감독 체제에서 월드컵 아프리카 예선에서 10경기 무실점이라고 하는 아주 경이로운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고, 상대를 아주 극한의 답답함으로 몰아넣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세트피스 한 방 이런 거 노리고 역습 한 방 이런 거 노리는 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티니지는 아마도 4-3-3으로 나올 것 같고요. 키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퍼는 아마도 제가 여기에는 해놓긴 했는데, 원래 주전은 벤 사이드라는 선수였거든요. 지금 ES 티니스라는 팀의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194cm이고요. 이 선수가 요즘은 좀 백업으로 가고 아이맨 다흐맨이라고 하는 선수가 주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스팍 시행이라고 티니지 역시나 자국리그에서 뛰는 선수, 187cm의 준수한 키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레프트 백은 알리 압디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니스에서 뛰고 있는 183cm의 괜찮은 레프트 백이고요. 다음 센백 같은 경우는 몽타사르 탈비라고 로레앙에서 뛰고 있는 90cm의 센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아마도 야신 메리아, ES 티니스에 뛰고 있는 188cm의 주장도 하고 제공권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센백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백은 얀 발레리, 영보이스, 스위스 리그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아주 괜찮은 공격력도 좋고 오버래핑도 좋은 그런 라이트 백이 있고요. 이 선수랑 경쟁한 선수가 아마도 모하메드 드래거라고 브라운 슈바이크라고 분데스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180cm의 라이트 백이 있습니다. 다음 미들의 중심 수미를 할 선수는 아마도 엘리에스 스키리라는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아일라이트 프랑크푸르트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적인 수미가 된 선수, 이제 스키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청나게 성장을 해서 들어온 선수가 바로 라니 케디라라는 선수입니다. 사미 케디라, 독일에 엄청나게 유명했던 수미 사미 케디라의 동생 라니 케디라인데, 우니온 베를린에서 정우영이랑 동료이죠. 우니온 베를린 경기를 보면 요즘에 라니 케디라가 참 잘하더라고요. 89cm의 아주 괜찮은 중원 지휘관이 되고요. 스키리랑 케디라랑 경쟁을 하든지 아니면 케디라가 한 칸 위로 해서 센터 미들, 중앙 미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사 라이두니라는 선수가 있는데, 우니온 베를린에서 지금은 카타르 리그인 알와크라라는 곳으로 이적을 했고 3cm의 괜찮은 센터 미들입니다. 그 다음 공미 역할을 맡을 선수는 아마도 이 선수는 아마 맨유 뉴스 출신이라서 아주 촉망받던 유망주여서, 특히 머리 때문에 엄청 유명한 그런 선수가 있었죠. 한니발 메브리라고 맨유 뉴스로 아주 촉망받던 유망주였으나 벌리로 지금은 갔고, 키는 173으로, 여긴 잘못됐네요. 173으로 키는 크지는 않은데 아주 창의성을 더해줄 수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왼쪽 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슬리티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알 샤말 카타르 리그에서 뛰고 있는 73cm의 빠른 윙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수랑 경쟁하는 선수가
엘리아스 사드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지금 하노브 96으로 임대를 갖고 185cm의 괜찮은 윙어입니다. 둘이서 아마도 주전 경쟁을 할 것 같고 오른쪽은 한니발 라피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 레체에서 세리에에서 뛰고 있는 선수이고 178cm의 오른쪽 윙어입니다. 아니면 이 선수랑 경쟁할 선수는 02년생으로 아주 어린 선수인데 세바스티안 토넥티라고 셀틱에서 뛰고 있는 183cm의 오른쪽 윙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마 스트라이커는 여기는 저 잘못 넣어놨네요. 피러스 차우아트라고 이스마일리 이집트 리그에서 뛰고 있는 185cm의 스트라이커가 있고 아마도 이 선수가 아마 주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젠 마스투리라고 디나모 마치칼라라고 러시아 리그에서 뛰고 있는 11cm의 아주 준수한 스트라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티니지는 선수 면면을 보면 막 엄청나게 세계적인 선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무기는 조직력. 그래서 라인 간격 유지가 굉장히 좋고 수비 집중력도 좋고 스키리의 이 수비력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리고 캐디라에 뭐 좋고 공수에서 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서 중원이나 뭐 이런 부분은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국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도 대부분 유럽을 많이 경험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티니지 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정도의 전력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직력, 압박, 활동량, 뭐 수비 집중력 이런 거 다 강점으로 볼 수 있겠고 역시나 세계적인 미들, 플레이메이커 이런 애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 창의성은 조금 부족하다 볼 수 있고 또 스트라이커도 세계적인 선수들은 조금 이름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득점력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잘 막아서 정확하게 한 방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는 F조는 결국 전술 싸움이 엄청난 재미를 줄 것 같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일본의 압박 그리고 스웨덴의 피지컬 그리고 티니지의 조직력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고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활약면에서는 스웨덴 가장 앞서지 않았나 싶고요. 스트라이커가 워낙 엄청나니까 그리고 네덜란드도 그에 못지않고 그 다음 뭐 일본 티니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티니지는 역시나 수비의 팀이니까 다음 수비 조직력은 반대로 티니지가 가장 좋지 않을까 아니면 네덜란드랑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일본, 뭐 스웨덴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중원 압박은 일본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네덜란드, 티니지, 스웨덴 이런 순서가 될 것 같고 조금 약간 리스크나 변수가 있다면 쿠만 감독이 그렇게 막 전술적으로 엄청 유연한 스타일은 아니라서 플랜 B도 조금 없고요. 확실한 9번도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가 네덜란드의 그나마 약점으로 볼 수 있겠고 다음 대체 불가능한 에이스였던 미토마의 부상이 이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미토마랑 마에다는 사실 차이가 꽤 크거든요. 갭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 포터 감독이 첫 메이저 토너먼트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 경험 부족에 대한 게 잘 극복하느냐가 열쇠가 될 것 같고 다음에 티니지 같은 경우는 득점력이 워낙 조금 딸리고 공격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잘 막아놓고 한 방 딱 역습해서 결정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전지랑 배당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랑 일본은 댈러스에서 6월 14일에 근데 사실상 이게 조 1위 결정전의 성격이 될 것 같고 다음 스웨덴이랑 티니지는 몬테레이에서 경기를 하는데 창가방패의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월 20일에 네덜란드 스웨덴이 붙고요. 다음 티니지 일본 다음 마지막 경기는 일본 스웨덴 그리고 티니지 네덜란드 이렇게 경기가 될 텐데 아마도 일본 스웨덴 이 마지막 경기가 조2 결정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가 압도적인 1위 통과하겠고 일본은 어쩌면 그나마 여기서는 대항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스웨덴은 일본보단 약간 뒤처져서 와일드카드로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티니지는 기적을 좀 기대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최종 순위 전망을 한번 하자면 네덜란드가 역시나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있고 최전방 9번 스트라이커가 좀 부족해요. 코디 각포 같은 경우가 완벽한 스트라이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각포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반다이크를 필두로 수비 뎁스가 워낙 좋고 실리주의로 충분히 1위를 통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덜란드가 그러면 우승 후보이냐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다음에 2위 일본 같은 경우는 미토마 결장이라는 치명상을 입었으나 쿠보랑 그리고 엔도 중심의 유럽의 빅리거들이 아직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유의 스시타카 이런 거랑 조직력 이런 걸 통해서 스웨덴의 화력을 누르고 조 2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요거는 예상이 빗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스웨덴 같은 경우는 피지컬이 워낙 좋잖아요. 그리고 요케레스랑 이삭, 투톱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티니지의 방패를 뚫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 3위 자격으로 아마 토너먼트에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다음에 티니지 같은 경우는 모든 경기를 아주 끈적하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조직력은 충분히 좋으나 강팀을 상대로 득점을 할 수 있을까? 그 창의성이나 이런 득점력의 빈곤, 이런 한계는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조별리그를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F조에서 과연 어떤 팀이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은 다시 한번 기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번 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조를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